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자, 오늘도 동아시아사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럽의 진출과 교역망의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럽 상인의 동남아 진출인데요. 그에 대한 배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세기 이후 인도와 유럽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로 동남아시아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인도 상인들과 유럽 상인들은 향료 구입을 위해서 이 동남아시아를 진출하게 되고요. 명나라 상인은 그런 이제 해외 상인들을 대상으로 차, 비단, 도자기 판매를 위해서 동남아로 진출하게 되지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에는 동남아시아가 상업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활발한 무역 활동을 전개하면서 번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지도가 되겠는데요. 이 당시에 그 동남아 무역에 참여했던 나라가 대표적인 게 영국, 네덜란드, 에스파냐,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이 되겠죠. 스페인, 그 다음에 포르투갈, 자, 이렇게 4개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나라들은요, 대체적으로 유럽에 비단, 차, 그 다음에 도자기와 향료를 수입을 하고, 그 수입에 필요한 돈은 모두 은으로 지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라색으로 쭉 보시면은 고아 찍고, 물라카 찍고, 마카오 찍고, 나가사키로 가요. 그죠? 이게 포르투갈이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쭉 가면서 물라카에 기착했다가 여기 말루쿠 제도 있죠. 이 말루쿠 제도가 원래는 원래는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었던 곳인데 이곳을 뺏어서 네덜란드가 하나의 무역 거점으로서 삼게 된 곳이 말루쿠 제도예요. 그래서 이 말루쿠 제도에서 중국으로 진출해서 역시 일본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뭐죠? 나낙이라고 하죠. 예. 이 나낙이 어디 거냐? 바로 이 네덜란드 거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네덜란드가 일본으로 진출하기로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에스파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죠. 그죠? 이쪽으로 쭉 가서 반대로 어디로 오느냐? 바로 신대륙 쪽으로 오네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멕시코네요. 멕시코. 그죠? 지금 멕시코 있는 쪽이죠. 그죠? 여기에 아카풀코라는 곳에서 은을 채취해서 은이 어디로 가느냐? 마닐라로 가요. 그리고 뭐 비단 도자기라 이쪽으로 뭐 간다라고 돼 있는데 에스파냐는 이때 신대륙을 발견하고 여기서 이제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제 이런 항로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럽 상인의 동남아 진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포르투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르투갈 물라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앞에 보시면 물라카가 여기죠. 여기. 예. 여기를 점령을 하고 호이안과 마카오를 거쳐 이제 마카오면은 중국이 있죠. 그죠? 예, 중국을 거쳐서 일본 나가사키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생호쿠 지다이 당시에 일본에게 조총과 화약을 건네주게 되고 그 다음에 명의 생사와 비단을 일본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무엇을 가지고 이 물건들을 사느냐? 바로 은으로 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은으로 다시 명나라의 비단과 도자기를 구매한 다음에 유럽으로 비단과 도자기를 수출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포르투갈이 남기는 장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스페인은 필리핀 제도에 무역기지를 건설을 하는데요. 이때 이 무역기지가 어디였느냐? 바로 마닐라가 되겠습니다. 자, 마닐라는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갈레온 무역이 무엇인지 제가 밑에 설명에 달아놨으니까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어쨌건 마닐라가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특히 아메리카산 은, 그러니까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에서 나오는 은인데 아까 보시니까 아카풀코 있잖아요. 예, 거기가 멕시코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은 멕시코산이라고도 돼 있어요. 멕시코산 은으로 명나라 상인에게 비단, 면직물, 도자기를 구입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제 앞에 나왔던 갈레온 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갈레온은 신대륙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크기의 대형 선박을 의미해요. 그래서 서양의 소위 말하면 대항해 시대, 그죠? 뭐 콜럼부스라든지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신항로 탐험과 그 다음에 다량의 화물도 실을 겸 자신의 그런 방어 능력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갈레온이라는 대형 선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대형 선박은 대포를 갖춘 선박이에요. 그래서 이 갈레온을 가지고 아메리카의 아카풀코의 은으로 필리핀에 집결된 중국 상품을 교환하는 태평양 횡단 무역을 우리는 갈레온 무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에스파냐가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갈레온이라는 대형 선박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멕시코의 아카풀코의 은을 실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필리핀으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 필리핀으로 가는데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평양 횡단을 해서 필리핀으로 간 다음에 필리핀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아까 그 갖고 왔던 아카풀코의 은으로 중국 물건들을 산다. 자, 요렇게 그런 이제 태평양 횡단 무역으로 인한 갈레온 무역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갈레온이 이렇게 해요. 굉장히 크죠? 배가 크고 돛도 많고, 그죠? 예, 이게 그러면서 이 안에다 많은 물건들을 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유사시에는 해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갈레온이라는 배에는 대포도 꽤 실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선생님 때쯤 나이에는 그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굉장히 자주 나오던 배가 뭐냐면 갈레온이에요. 예. 그래서 좀 저는 되게 반가운 그런 그림이긴 한데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큰 배가 이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럽 상인들 동남아 진출 세 번째 네덜란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16세기 말 아시아에 진출하기 시작을 해서 포르투갈의 말루쿠 제도를 차지하기 이릅니다. 그래서 이 말루쿠 제도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나가사키에 진출하여 일본과 교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과 교역을 하고요. 특히 타이완에다가 식민지를 건설을 하면서 거기에 쌀과 설탕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게 하고요. 결국 17세기 중엽에는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섬을 이 네덜란드가 장악을 하더라.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청나라의 공행무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공행무역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들 이게 고등학교가 중학교하고 그 연계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닌 게 제가 중학교에 근무했을 때 그때 역사라는 교과서에 청나라의 공행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행무역이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중학교 때 제가 만들었던 부교재를 보니 역시 공행무역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행무역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고 오신 거예요. 물론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죠? 자, 그래서 공행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행무역은 유럽 상인은 광저우에 조직된 공행을 통해서만 교육에 허용이 되는 게 이게 공행무역이에요. 그래서 공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서양 상인과 무역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준 상인 조합을 우리는 공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으로 따지면 길드 같은 건데 길드 중에서도 타 국가 사람들과 교역할 수 있도록 무역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해준 그래서 그 공행을 통해서만 서양 상인과 무역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인조합 그런 무역이 공행무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행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국가는요, 즉 청나라는 공행에게 해외 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공행이 아닌 상인들하고 무역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행에게 어마어마한 독점권이 부여가 되는 것이고 공행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지고 관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국가에 상납을 해야 돼요. 뭔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관계라는 거지. 나라는 공행에게 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데 공행은 대신에 국가에게 자기가 책임지고 관세만큼의 세금을 국가에 바치게 되는 이제 그런 서로 쌍무적 계약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18세기 이제 대청무역, 그러니까 청나라에 대한 영국의 이제 무역 형태인데요. 해금령이 해제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18세기 중엽, 그러니까 청나라 무역에서 주도권을 장악을 한 나라는 영국이 되겠습니다. 이 영국은요, 면직물과 비단과 차를 사들이고 인도산 목화와 은을 수출하게 되는데요. 사실 비단과 차가 영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참고로 비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만져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되게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비단하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단이 어마어마하게 비쌌고요. 그 다음에 차. 지금 영국 사람들이 또 뭐 마십니까? 커피보다는 차를 마시죠.
홍차 이런 걸 많이 마시잖아.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실 중국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를 마시더니 오 베리 굿 이런단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비단과 차가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비단과 차를 많이 사야 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중국에 뭘 많이 주게 돼요? 은을 많이 줄 수밖에 없지. 그죠? 예. 그래서 이 당시 영국과의 초기 무역, 그러니까 아편 전쟁이 발발하기 전, 심지어서 아편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영국과의 무역 형태는 요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뭐 식민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식민지 회사. 그래서 영국은 청나라에게 은을 주면 청나라는 영국에게 차와 비단과 도자기를 주더라는 거죠. 이게 초기 무역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영국이 그 다음부터 줄곧 은을 많이 갖다 내게 되니까, 많이 주게 되니까 그로 인한 무역 적자가 누적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였지. 이 당시 초기 무역의 형태에서는 뭐 영국도 뭐 팔고 좋고 뭐 청나라도 뭐 나쁘지 않게 서로 좋은 관계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는 교역망의 확대와 문물의 교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역망의 확대인데요. 명나라, 청나라와 일본의 상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자, 물라카, 마닐라, 나가사키 등에서 인도와 유럽 상인들과 교역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명나라와 또는 청나라 또는 그러니까 또는 청나라가 조선과 일본 또는 류큐 이제 요런 나라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교역을 하던 이 관계가 서양 상인들, 그 다음에 인도 상인들의 참여로 인해서 이 교역망이 확대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점차적으로 동아시아 규모에서 점차 유럽까지 가세하면서 세계적인 규모로 넓혀지게 되는 거죠. 이 동아시아 교역망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역품에 무엇이 있냐면 생사, 비단, 차, 도자기 중국에서 갖고 오는 거고요. 도자기, 은 이제 일본에서 갖고 오는 거고요. 목화, 면포, 인도,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서 은을 갖고 오는 이제 그런 교역품을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문물 교류가 활발해졌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동아시아 규모의 교역망이 전 세계적인 교역망으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물교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문물교류는 다음과 같아요. 아메리카로부터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담배 하나 더해서 고추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우리나라에도 전례가 되고요. 그죠? 그다음 구황작물 볼게요. 감자, 고구마 같은 것들이 식량 생산 증대에 기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본과 조선은 쌀 가지고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대체 식품이 되는 거예요. 대체 식량으로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쌀 다음으로 감자와 고구마가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식량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새로운 식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식량이 늘어나게 되죠. 식량이 늘어나면 사실 인구가 증가를 하게 돼요. 예, 이게 보통 통상적인 현상입니다. 예, 아시겠죠? 감자와 고구마가 들어옴으로써 식량 생산이 증대, 결국 식량이 증가했다. 그럼 그 말은 즉슨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도자기는요, 여기 지금 유럽이라 되어 있는데 미안해요.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대량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이 유럽에 수출이 된 동아시아 도자기로 인해서 유럽이 어마어마한 은을 이제 동아시아에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그런 무역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꾸기 위해서 유럽에서 도자기를 이제 복제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교역망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우리 동남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그 동남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중국과 일본과 교역하려는 유럽의 4개 국가죠. 그죠? 영국과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그 다음에 네덜란드, 맞죠? 이렇게 4개, 이 4나라의 참여. 그죠? 그 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아카풀코, 그러니까 신대륙에서 이제 뽑아온 그 은을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대중무역에다가 고스란히 이제 투입을 하게 되고, 그 투입을 한 그 은을 가지고 뭐예요? 중국의 상품을 사와서 그걸 다시 유럽에다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유럽과 동아시아가 서로 교역을 하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곰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